방에서는 심한 약속 냄새가 났다. 종기투성이인 여자의 몸에 경호가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옷은 피고름과 오줌에 절어 있었으며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이상한 스님 경어.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님이 있었다. 그런데 술을 마셨다. 고기를 먹었다. 계율을 어겼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은 정말 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타락한 땡초인가? 경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묘하게도 아무도 그를 욕하지 못했다. 제2장 파괴 혹은 자유. 깨달음 이후 경호의 행보는 당시의 불교계 기준으로는 충격이었다. 선사라면 마땅히 계율을 지켜야 한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여색을 멀리한다. 위엄을 갖춘다. 경호는 그 모든 것을 어겼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다. 어느 날 경호가 술집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셨다. 앞에 앉은 사람이 물었다. 스님이 어찌 술을 드십니까? 경호가 대답했다. 시주님이 보시기에 술이 나를 마시는 것 같소이까?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소이까? 또 어느 날은 고깃집 앞을 지나다 들어가 앉았다. 제자가 당황해서 말했다. 스님, 여기는 곡차 한 잔 먹고 싶구나. 또 다른 자리에서 경호가 말했다. 배고프다. 밥 먹자. 그게 전부였다. 경호의 파괴는 방종이 아니었다. 계율이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인데 마음이 이미 다스려진 사람에게 도구가 무슨 소용인가? 물론 이 논리를 아무에게나 쓸 수는 없다. 경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다. 제3장 가나선풍의 진작. 파괴를 했다. 기행을 일삼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호는 쉬지 않았다. 전국의 절을 돌며 선풍을 일으켰다. 죽어가던 가나선의 맥을 되살렸다. 가는 곳마다 납자들이 모여들었다. 제대로 된 선사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던 스님들이 경호 앞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공부를 했다.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경호가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한 손에 술잔, 다른 한 손에 화두. 그게 경호였다. 제4장 스승과 제자. 그 무렵 경호 곁에는 늘 만공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만공은 14살 행자였다. 이름도 아직 도암이었다. 경호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뭔가 있다는 것을, 보통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스승은 가르치지 않았다. 반대로 던졌다. 화두를 던지고 등을 밀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뒀다. 만공은 받았다. 넘어지고 깨지고 헤매고 다시 일어났다. 훗날 만공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경호의 법맥을 잇는 대선사가 된다. 경호의 제자 중 후대에 그 이름을 남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만공, 해월, 수월 등 그리고 멀게는 오대산 월정사의 하남. 이들만으로도 경호의 선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다. 부서진 그릇에서 나온 물이 그렇게 멀리 흐르고 퍼져나갔다. 제5장 해인사 그리고 열흘간의 동거. 1899년 54세 무렵에 경호는 해인사에 머물렀다.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을 품은 절이다. 한국 불교의 중심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은 곳. 경호는 그곳에서 조실 자리에 앉았다. 조실이란 절의 최고 어른이다. 대중이 가장 존경하는 자리. 그런 경호에게 어느 날 일이 생겼다. 어느 겨울날 눈발이 무섭게 날리는 처녀.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눈 속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경호가 발견했다. 경호는 여인을 업고 해인사까지 왔다. 아무도 모르게 시자 만공을 불렀다. 공양은 겸상으로 가져오되 아무도 내 방에 들이지 말게. 그날부터 만공은 스님의 방문 앞을 지켰다. 열흘이 되자 만공은 방문을 두드렸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에서는 심한 약속 냄새가 났다. 종기투성이인 여자의 몸에 스님이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여인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다. 옷은 피고름과 오줌에 절어 있었으며 살이 썩는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어서 도저히 코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스승은 그녀를 극진하게 보살피고 있었다. 조실방을 도망치듯 물러나와서 만공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병에 걸려 썩어 문드러진 여인과 열흘 이상이나 한 방에서 지내면서 손수 밥을 먹여주고 지독한 악취가 나는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고름을 닦아주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자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거기에다가 한겨울에 병든 여인을 내보내야 한다니. 그냥 두었으면 했지만 대중의 눈과 입이 너무 무서웠다. 만공이 간곡하게 말했다. 스님, 여인을 들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중이 쑥덕이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경호가 대답했다. 내일 새벽에 자네가 이 여인을 산문 어귀까지 바래다 주게. 이튿날 새벽 만공이 가니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면서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스님이 주었는지 보통의 하나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여인을 산문 어귀까지 바래다 주었다. 여인을 보내면서 만공은 죽노릇하는 것이 슬펐다. 대중의 입과 눈이 무서워서 한겨울에 병든 여인을 사지로 내보내다니 이것이 과연 할 짓인가. 제6장 그냥 사라지다. 1900년대 초 경어는 달라졌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변 사람들은 느꼈다. 스님이 멀리 가려 한다는 것을. 1905년 무렵 경어는 호련히 북쪽으로 떠났다. 제자들에게 말도 없이, 어디로 간다는 행선지도 없이 그냥 동네 마실 나가는 것처럼 나가서는 횡하니 그냥 사라져버렸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어는 평안도 강계 깊은 산골에 숨어들었다. 승복을 벗고 세속의 옷을 입었다. 이름도 박난주로 바꿨다. 김탁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서당을 열어서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조선 최고의 선사가 시골 훈장이 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아무도 모른다. 경호 자신도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유배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자유였는지. 제7장 마지막 가는 길. 1912년 함경도 갑산 어느 산골에서 박난주라는 이름의 노인이 죽었다. 조용한 죽음이었다. 옆에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 그가 경호였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경어가 경어였다고. 태어날 때도 조용히 왔고 깨달을 때도 혼자였고 사라질 때도 말이 없었다. 그게 경어였다. 경어의 입적 소식을 들은 제자 만공과 해월은 갑산 난덕산으로 갔다. 가서 넓은 산 빈터에서 전통 불교 다비식을 행했다. 제8장 부서진 그릇이 더 잘 넘쳐오른다. 경어성우가 죽고 100년도 훨씬 넘게 지났다. 오늘날 한국 가나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모두가 다 가나선 수행법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가나선 전통을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어느 선원에서든 스님들이 화두를 들고 앉아 있다면 그 흐름의 시작에는 경어가 있다. 경어가 이 기적을 만든 장본인이다. 경어는 근현대 한국선의 개창자이며 지금에 와서도 한국선은 여전히 경어의 영향 아래 전개되고 있다. 그는 술을 마셨다. 고기를 먹었다. 계율을 깼다. 마지막엔 스님이기를 그만뒀다. 그래서 어쨌다고? 경어가 없었으면 현대 한국 불교도 한국 선불교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그를 한국 근현대선의 첫 새벽을 연 혁명가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다른 이는 그를 힐난하기를
단지 능숙한 변제로 마설을 뿌리고 다닐 뿐이니 총림에서 배척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폭풍우 같은 성격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한국 가나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서진 그릇이 더 잘 흘러넘친다는 말이 있다. 경호를 보면 그 말이 이해된다.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 폭풍우 같은 선사가 우리나라에 다시 나타나기를.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대 한국 선불교의 달마라고 회자되는 경어선사 이야기입니다. 전편에 이어 후편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